대령님,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군복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장 대령이 윤중사, 뭐라는 겁니까? 라고 놀라며 물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죠. 드러난 팔과 배의 시퍼런 멍자국들을 본 장 대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게 대체 무슨 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사하지 마십시오. 그냥 전역하겠습니다. 체념으로 가득한 윤서진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눈물과 분노, 수치심이 뒤섞인 그녀의 얼굴 앞에서 장 대령은 주먹을 꽉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기 북부의 한 야전 군부대, 이른 새벽 5시 30분. 기상 나팔이 울려 퍼지는 병영에서 중사 윤서진은 다른 동료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여군의 비율이 아직 적었던 그 시절 윤서진은 6년차 정비병으로 부대 내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죠. 윤서진의 하루는 언제나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점호를 마치고 나면 경납고로 향해 각종 장비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품들을 하나씩 분해해서 수리하는 일이 그녀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고 누구보다 꼼꼼하게 장비를 관리했으니까요. 하지만 부대 내에서 윤서진의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필요한 말만 하는 성격 탓에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거든요. 특히 업무가 끝나고 나면 윤서진은 작업실에 홀로 남아있곤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생활관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할 때 그녀는 정리되지 않은 부품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거나 낮에 미처 손보지 못한 고장 장비들을 수리했죠. 손에 기름때가 묻어도 개의치 않았고 때로는 밤늦도록 작업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참 성실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윤서진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조용한 작업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위안이었거든요. 집에서의 상황도 그리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이 윤서진의 또 다른 걱정거리였죠. 휴가를 나갈 때마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고 때로는 윤서진을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서진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나면 어머니를 더 잘 돌봐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전역 후 계획을 세우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부대 내 분위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같은 중대 소속 오준상 상사가 윤서진을 유독 자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지시인 줄 알았습니다. 윤중사, 잠깐 이리 와봐. 윤중사, 창고 정리 좀 해줘 같은 말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그 지시들이 사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있을 때는 평범하게 대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말투가 달라졌죠. 윤서진은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원래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 상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불필요하게 가까이 다가와서 말을 거는 일도 있었죠. 윤서진은 그런 순간마다 불편함을 느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아침 점호, 정비 업무, 저녁 점호까지. 하지만 윤서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 상사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그래도 윤서진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도 윤서진은 작업실에서 혼자 부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경납고에 윤서진의 발소리만 울려 퍼졌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곧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도 윤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야간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모두 생활관으로 돌아간 오후 9시경, 경납고에는 윤서진 혼자만 남아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는 고장난 통신 장비를 분해하며 문제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복잡한 고장이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있었거든요. 윤중사.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윤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납고 입구에 오준상 상사가 서 있었죠.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이 보였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직도 작업 중이야? 오 상사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여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상사님. 통신 장비 고장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윤서진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 오 상사가 이 시간에 경납고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 그럼 잠깐 이리 와봐. 창고 쪽에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오 상사가 경납고 구석진 창고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죠. 윤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상급자의 지시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고 안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작은 전구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죠. 윤서진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오 상사가 뒤따라 들어와서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윤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중사, 요즘 일이 힘들지? 오 상사가 윤서진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끈적했죠. 집에서도 어머니 간병하느라 고생이 많다던데. 윤서진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상사님, 저는 작업을 마저 해야 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서두르냐? 잠깐 이야기나 하자. 오 상사가 윤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해갔죠. 너 같은 여자가 군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치도 있어야 하는데. 윤서진이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오 상사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만히 있어. 순순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온몸이 경직되었죠. 싫습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윤서진이 간신히 말했지만 오 상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가? 누구 하나 내 편 들어줄 줄 아니? 여기서 뭔 일이 생겨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윤서진이 창고에서 나올 때 그녀의 군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윤서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작업실로 돌아가 정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오 상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서진을 불러내었고 그녀는 그럴 때마다 피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근무 스케줄을 바꿔보기도 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있으려 했지만 오 상사는 항상 윤서진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렸죠. 그러던 어느 날 훈련 중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서진이 장비 점검을 하다가 실수로 중요한 부품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실수였지만 오 상사는 이를 빌미로 삼았죠.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어떻게 해? 오 상사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윤서진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모독적인 욕설이 이어졌죠.
윤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지만 오상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작업실로 따라와. 제대로 교육시켜줘야겠어. 오상사의 말에 윤서진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작업실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죠.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오상사가 윤서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윤서진의 팔이 비틀렸고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를 관통했죠. 이어서 오상사는 사고로 인한 부딪힘이라며 윤서진의 몸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날 밤 윤서진은 멍든 몸을 안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6년간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온 자신이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윤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었죠. 그녀는 조용히 생활관을 나와 헌병대 건물로 향했습니다. 헌병대장 장도환 대령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새벽 5시 30분 헌병대 건물 앞에 선 윤서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십시오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헌병대장 장도환 대령은 이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새벽 일찍 출근하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군 내부에서 엄격한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그는 50대 초반의 중년 장교였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정리된 채 언제나 반듯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윤서진 중사. 장 대령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윤서진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군이 헌병대를 찾아오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윤서진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대령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윤서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오는 듯 했습니다. 장 대령은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죠. 괜찮습니다. 일단 앉으십시오. 장 대령이 의자를 권했지만 윤서진은 서 있는 채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 대령은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많은 부하들을 만나왔지만 지금 앞에 선 윤서진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절망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서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군복 상의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죠. 장 대령은 깜짝 놀라며 윤 중사, 뭐라는 겁니까? 라고 물었지만 윤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복 상의를 벗은 윤서진의 팔과 배에는 시퍼런 멍자국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그녀의 몸 곳곳에 있었죠. 어떤 것은 오래된 것 같았고 어떤 것은 최근에 생긴 것 같았습니다. 장 대령은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죠. 오랜 군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상황을 처음 마주한 것은 아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누구 짓입니까? 장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눈물에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윤 중사, 말씀하십시오.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장 대령이 다시 물었지만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군복을 다시 입으며 말했습니다. 조사하지 마십시오.
그냥 전역하겠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차피 저 같은 사람이 누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록에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장 대령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피해자가 6년차 성실한 여군이라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윤 중사,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장 대령이 말했지만 윤서진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고 여기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장 대령은 분노를 억누르며 책상 위에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공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섣불리 행동하기 어려웠죠. 윤 중사, 일단 집에 가서 쉬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제가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장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보고서 대신 개인적인 메모만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윤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장 대령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윤서진이 떠나고 난 후 장 대령은 오랫동안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윤서진이 떠나고 난 후 장도환 대령은 사무실에서 1시간 넘게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개인 메모장만이 놓여 있었죠.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장 대령은 헌병대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의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죠. 대신 부대 내 성희롱이나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다른 부대에서 여군 관련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 대령이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참석한 간부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저희 부대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여군들도 다 성인인데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같은 반응들이 나왔죠. 장 대령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 대령은 혼자 남아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상부에 보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단장은 부대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자칫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부대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 상사가 군단장과 가까운 관계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점이었죠. 장 대령은 군단장 김준호 준장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조직의 안정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특히 외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보고했다가는 오히려 윤서진만 더 고통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 간부들 사이에서 윤서진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죠. 윤 중사가 요즘 이상하다더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던데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준상 상사가 퍼뜨린 이야기였습니다. 윤 중사가 사적인 감정으로
저를 음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상사는 다른 간부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죠. 집에서 어머니 병간병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헌병대에도 관련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 중사의 심리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장 대령은 이 모든 상황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 상사는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윤서진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었죠. 저도 윤 중사가 걱정됩니다. 요즘 들어 업무 실수도 늘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장 대령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서진을 보호하려면 더욱 신중해야 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윤서진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군이 상급자를 모함했다는 누명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 대령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서진을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당분간 조용히 지낼 것을 권하기로 한 것이었죠. 지금 상황에서는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장 대령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신념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그는 매일 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윤서진 역시 부대 내 분위기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때로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윤 중사 괜찮은 거 맞나?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오 상사가 여전히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윤서진을 걱정하는 척했고 때로는 윤 중사 몸 관리 잘해야 한다며 가짜 관심까지 보였죠. 윤서진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헌병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소문만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역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장 대령은 윤서진의 전역 신청서를 받아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비겁한 타협일까요? 그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의 전역 신청서가 접수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장도환 대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윤서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들어오십시오라고 대답하자 신참 여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최예빈 일병이었죠. 대령님 죄송합니다. 이런 시간에 찾아뵈서 최예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죠. 최일병, 무슨 일입니까? 장 대령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최예빈은 윤서진과 함께 정비 작업을 하던 신참 여군이었는데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거든요. 대령님, 이것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예빈이 USB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윤서진 중사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장 대령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USB를 바라보며 물었지만 이미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CCTV입니다. 최예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납고 CCTV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구간에서는 녹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비실 뒤쪽 창고 입구 부분이요. 장 대령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경납고의 모든 CCTV가 고장 상태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그가 물으려 하자 최예빈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비 관련 자료를 찾다가 보안실 컴퓨터에서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 최예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장 대령은 즉시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흑백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죠. 날짜는 지난주 윤서진이 헌병대를 찾아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윤서진이 혼자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오준상 상사가 나타나 윤서진을 창고 쪽으로 부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죠. 비록 창고 안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창고에 들어가는 모습과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윤서진이 창고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군복이 구겨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죠. 그리고 오 상사가 윤서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뭔가 위협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최예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훈련 중에 벌어진 일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 상사가 윤서진에게 공공연히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업실에서 벌어진 폭행 장면도 일부 포착되어 있었죠.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오 상사가 윤서진의 팔을 비틀고 그녀를 벽에 밀어붙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영상 속 윤서진의 표정이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그녀의 얼굴, 그리고 입에서 나온 작은 소리가 마이크에 희미하게 잡혔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장 대령은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윤서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최일병,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장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최예빈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윤서진 중사님이 전역 신청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용기를 냈습니다. 장 대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최예빈의 목소리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같은 신참이 상사님을 고발한다는 게, 그리고 정말 믿어줄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장 대령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윤서진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살고 싶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절망과 간절함을 이제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다른 사람은 봤습니까? 장 대령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만 봤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보안실 컴퓨터에 그대로 있습니다. 최예빈이 대답했습니다. 장 대령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윤서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최일병, 고맙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장 대령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날 밤 장 대령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서진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걱정도 컸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장도환 대령은 윤서진의 집 주소를 확인하고 부대를 나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공적인 일로만 부하를 만나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죠. CCTV 영상을 본 후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의 집은 부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장 대령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윤서진이 문을 열었죠. 평상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군복을 입었을 때보다 더욱 여리해 보였습니다. 대령님? 윤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윤중사,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장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거실로 안내받은 장 대령은 윤서진의 어머니를 뵐 수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신다고 했는데 딸을 알아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모호한 표정이었죠. 윤서진은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나서 장 대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대령님, 제 저녁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윤서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 대령이 가져온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셨습니까? 윤서진이 USB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요? 경납고 CCTV 영상입니다. 최예빈 일병이 가져왔습니다. 장 대령의 말에 윤서진의 표정이 급변했죠. 모든 사람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일부 구간은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상사가 당신을 창고로 불러들인 것부터 나중에 작업실에서 벌어진 일까지 말입니다. 장 대령이 진중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모두 증거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대령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서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싸울 자격 없어요. 기록에도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누가 저를 믿어주겠어요? 장 대령은 윤서진의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가 윤서진으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윤중사, 기록에는 없을지 몰라도 이건 내 인생에 남을 겁니다. 장 대령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당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외면했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윤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대령님까지 피해를 보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장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헌병대장으로서, 아니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윤서진의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서진아, 손님이 오셨네? 차라도 대접해 드려야지. 어머니의 맑은 목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잠시 가볍게 만들었죠. 어머니, 곧 가실 거예요. 윤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장 대령은 윤서진이 얼마나 큰 부담을 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신 후 장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윤중사, 저는 이 일을 반드시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상부에 사건을 보고하고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하지만 군단장님이 받아들일까요? 윤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상사와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장 대령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김준호 군단장은 조직의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오상사와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도해봐야 합니다.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장 대령이 말했습니다. 만약 군단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서진은 오랫동안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고통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저를 믿어주시는 건가요? 윤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동안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 대령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윤서진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고 다른 여군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장 대령은 부대로 돌아가서 군단장에게 보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도 있었죠. 과연 김준호 군단장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지 아니면 조직 보호를 위해 덮으려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오상사 뒤에 있다는 비선 조직이 걱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장 대령의 결심이 그 자체로 기존 질서에 대한 반란이 될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장도환 대령은 김준호 군단장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군단장의 반응은 차가웠죠. CCTV 영상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보고했지만 군단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장 대령, 이런 일로 부대가 시끄러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 군단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상사는 오랫동안 함께 근무해온 간부이고 이런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그를 매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군단장님,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장 대령이 USB를 다시 내밀었지만 군단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영상이라는 것도 각도나 상황에 따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입니다. 더군다나 윤 중사의 정신 상태도 최근 불안정했다는 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군단장의 말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는 듯 했습니다. 장 대령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군단장이 오상사를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소문으로만 듣던 비선 조직의 실체를 직접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군단장님, 그렇다면 이 사건을 그냥 묻어버리자는 말씀입니까? 장 대령이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묻어버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군단장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겠습니다. 윤 중사도 전역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만하게 전역시키고 오상사에게는 적당한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죠. 장 대령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 대령은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인 방법이 막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는 국방부 내부 감찰팀에 익명으로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장 대령은 조심스럽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윤서진의 상처 사진, 그리고 부대 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을 상세히 기록했죠. 동시에 최예빈 일병과도 만나 추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대령님, 정말 괜찮을까요? 최예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이니까요.
장 대령이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장 대령은 더 과감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군 내부 익명 게시판에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올린 것이었죠. 물론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부대 내 사람들이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고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경험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오 상사는 당황했습니다. 게시판의 글을 보고 자신을 지칭하는 것임을 직감했거든요. 그는 급히 군단장을 찾아가 상황을 수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의 글이 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급기야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군내 여군 성폭력 의혹 제기 CCTV에 포착된 충격적 장면 같은 기사 제목들이 인터넷에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부대명이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이미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죠. 국방부 내부 감찰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부대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김 군단장은 급히 장 대령을 불러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장 대령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저도 게시판에서 봤습니다만 누가 올린 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장 대령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군단장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눈치챘죠. 한편 윤서진에게도 국방부 민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하셨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윤서진은 당황했지만 장 대령과 상의한 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특별감찰팀이 부대에 나타났습니다. 오 상사는 즉시 조사를 받게 되었고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더불어 다른 여군들로부터도 비슷한 피해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감찰팀장이 조사 결과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 상사의 행태는 윤서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 상사는 결국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직권남용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죠. 그동안 그를 보호하려 했던 군단장도 부실한 부대 관리로 문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 대령 역시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사건 공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저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 대령이 징계위원회에서 말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장 대령을 양심적인 헌병대장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징계를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동료들의 지지를 받았죠. 윤서진도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여군들의 증언이 함께했고 명확한 증거도 있었거든요.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6개월 후 오준상 상사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죠. 법정에서 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악용해 부하를 괴롭힌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장도환 대령은 명예퇴직 처분을 받았지만 그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그를 용기 있는 군인으로 평가했죠. 퇴역 후 그는 군 관련 인권단체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너무 늦었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장 대령이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윤서진 중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서진은 결국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였죠.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녁식 날 동료들이 모여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최예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고마워, 예빈아. 내가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야. 윤서진이 최예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후 윤서진은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치매가 조금 더 진행되긴 했지만 여전히 딸을 알아보시는 날이 많았죠. 서진아, 군대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까 좋구나. 어머니가 가끔 맑은 정신으로 말씀하실 때면 윤서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의 새로운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러 여성 인권 단체에서 그녀에게 연락을 해왔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서진이 한 여군 인권운동단체의 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혼자 고통받고 있는 여군들이 많을 겁니다. 윤서진은 조용히 자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군들의 상담을 해주고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해주는 일이었죠. 기록에는 없지만 기억은 남잖아요라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사건의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되었고 군 내 여군 인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죠. 여러 부대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추가로 신고되기 시작했고 그동안 숨어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김준호 군단장은 결국 예편되었습니다. 부실한 부대 관리와 사건 은폐 시도가 그 이유였죠. 그를 대신해온 새로운 군단장은 첫 부임사에서 군내 성범죄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습니다. 최예빈은 윤서진의 용기에 영감을 받아 여군 인권 보호를 위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서진 언니처럼 이라는 이름의 이 동아리는 여군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죠. 피해 신고를 도와주고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최예빈이 동아리 소개글에서 말했습니다. 윤서진 중사님이 보여준 용기를 우리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진은 어머니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군내 여군 성범죄 대응 기구 신설 추진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화면에는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하는 관계자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구는 여군 성범죄 신고 접수부터 수사, 피해자 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또한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입니다. 뉴스가 끝날 무렵 화면 한편에 흐릿하게 윤서진의 실루엣이 잡혔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녀임을 알 수 있었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 한 여군의 용기라는 자막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서진아, 저 사람이 너 같은데? 어머니가 TV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치매가 있으셔도 딸의 모습만큼은 정확히 알아보셨죠. 맞아요, 어머니. 제가 한 일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윤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대단한 일을 했구나.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았어. 어머니가 윤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윤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군복은 벗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후 윤서진은 여성인권단체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군 출신 상담사로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도우는 일이었죠. 어머니는 낮에는 요양원에서 돌봄을 받으시고 저녁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에는 없을지 몰라도 기억은 남잖아요. 윤서진이 새로운 직장에서 자기소개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윤서진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느 부대의 여군이 보낸 감사 편지였죠. 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진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군복을 벗은 이유가 결코 도망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서진이 군복을 벗은 날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변화를 위해 새로운 전장을 선택한 것이었죠.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침묵을 깨뜨렸고 그 목소리는 지금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스템과 맞서는 것보다 그 안에서 버티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처럼, 장도환 대령처럼, 최혜빈처럼 작은 용기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없을지 몰라도 기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죠.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그들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 혹은 다음에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용기 있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